이 사진 속 남자 저희 아버지예요. 저 집에도 이 사진이 있어요. 거의 똑같은 사진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아버지 유품이에요. 이 사진 속 남자, 저희 아버지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면접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희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눈앞에 청년이 가리키는 것은 그녀의 책상 위 낡은 액자 속 사진이었다. 30년째 그 자리에 있던 사진. 희수 자신도 왜 놓아뒀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사진이었다. 청년의 손가락 끝이 유리 위에 닿을 듯 말 듯 떨리고 있었다. 희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집무실 어딘가에서 에어컨 바람이 흘렀다. 창밖엔 도심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 이 방 안은 그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처럼 고요했다. 저 집에도 이 사진이 있어요. 청년이 다시 말했다. 거의 똑같은 사진이요.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아버지 유품이에요. 희수의 심장이 이상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청년을 봤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도 무서운데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30년 동안 아무도 이 사진을 알아본 적이 없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날 아침 강희수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를 게 없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서울 도심의 불빛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희수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62살. 누군가는 이 나이에 손주 재롱을 보며 산다고 했다. 하지만 강희수의 아침은 달랐다. 세면대 앞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짙지 않은 화장을 하고 각 잡힌 재킷을 걸쳤다. 거울 속 여자는 차갑고 반듯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그게 강희수가 30년간 만들어온 얼굴이었다. 운전기사 최 씨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희수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얹었다. 오늘 일정 확인해줘요. 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전 9시에 임원회의 있으시고요. 11시부터 신입공채 면접입니다. 오후엔 외부 미팅 2건이요. 희수는 창밖을 보며 짧게 답했다. 알겠어요. 말이 없었다. 그게 희수의 방식이었다. 쓸데없는 말을 보태지 않는 것. 감정을 흘리지 않는 것. 회사를 이 자리까지 키워온 건 그 차가운 집중력 덕분이었다. 강희수 앤 컴퍼니. 유통과 부동산을 아우르는 중견그룹. 직원만 300명이 넘었다. 그걸 혼자 일군 여자. 세간에선 철의 여회장이라 불렀다. 희수는 그 별명을 부정하지 않았다. 본사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비서실장 박정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55살, 20년 넘게 희수 곁을 지킨 여자였다. 정란은 태블릿을 들고 나란히 걸으며 오늘 면접 지원자 명단을 읊기 시작했다. 총 12명이고요. 경력직 3명, 신입 9명입니다. 회장님이 최종 면접까지 직접 보시는 거 맞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다만 한 명이 좀. 정란이 말끝을 흐렸다. 희수가 고개를 돌렸다. 뭐가요? 이준혁이라는 지원자요. 스펙이 좀 약해서요. 서류에서 걸을까 했는데 실무팀에서 올려보냈더라고요. 면접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해서. 봐요. 다 봐야죠. 정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말하지 않았다. 희수는 집무실로 들어서며 코트를 걸었다. 창가로 가서 서울 도심을 잠시 내려다봤다. 30년 전 이 도시에서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아들도.
자신의 기억 일부도. 사고 이후 오랫동안 두통과 공백이 반복됐다. 의사는 외상성 기억 손실이라 했다. 어느 날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어느 날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희수는 그 감정들을 천천히 눌러왔다. 짓눌러서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치다가 시선이 한쪽에 멈췄다. 낡은 액자. 나무 프레임이 군데군데 벗겨진 작고 오래된 사진이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는 흑백에 가까운 사진. 한 명은 웃고 있었고, 한 명은 카메라를 무서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희수는 가끔 이 사진을 보다가 가슴 한쪽이 시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왜인지는 몰랐다. 사진 속 얼굴도 언제 생긴 물건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놔뒀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30년째. 오전 임원 회의가 시작됐다. 희수는 단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숫자에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짚었고, 흐릿한 보고에는 다시 해오라고 했다. 직원들은 회장 앞에서 긴장했다. 늘 그랬다. 회의가 끝나자 정난이 다가왔다. 면접 준비됐습니다. 희수는 서류를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날 11명의 면접은 별 탈 없이 흘러갔다. 대부분 준비된 대답을 했고, 희수는 그걸 들으며 속으로 평가했다. 마지막 순서였다. 이준혁? 문이 열렸다. 청년이 들어왔다. 낡은 셔츠에 무릎이 약간 늘어난 면바지. 비싼 구두는 아니었다. 하지만 걸음이 또렷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청년은 고개를 반드시 들고 희수를 바라봤다. 희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력서, 사진과 청년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각. 어디서 본 얼굴 같은 느낌.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분명히. 이준혁 씨, 지원 동기 말해봐요. 청년이 입을 열었다. 이 회사 건물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요.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희수의 손이 잠깐 멈췄다. 청년의 대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낯선 곳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 희수는 그 말을 흘려들으려 했다. 면접에서 감성적인 지원 동기를 늘어놓는 사람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다. 자신도 이따금 그런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오래된 골목을 지나다 갑자기 발걸음이 느려지거나 처음 가는 식당인데 메뉴를 보지 않아도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설명이 안 되는 그 감각들을 희수는 늘 무시해왔다. 스펙이 좀 부족한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이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족한 게 이 자리에 지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희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간결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하게 굽신대지도 않았고 주눅든 기색도 없었다. 이상한 청년이었다. 가족 관계는요? 어머니 한 분이세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청년의 표정에 뭔가 스쳤다. 아주 잠깐, 금방 사라졌지만 희수는 그 표정을 눈여겨봤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 사람들이 짓는 얼굴이 다 달랐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체념인지. 저 청년의 얼굴은 그 셋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인천에요. 많이 편찮으세요. 희수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청년을 직접 바라봤다. 29. 가난한 집.
아버지 없이 자란 청년, 아픈 어머니, 서류 스펙은 특출나지 않았지만 이 자리까지 왔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잠깐 스쳤다. 희수는 그 감정을 금방 눌렀다. 면접에서 동정심은 필요 없었다. 면접을 마무리하려던 순간이었다. 청년의 시선이 책상 한쪽으로 흘렀다. 낡은 액자. 희수가 30년째 놓아둔 그 사진. 청년의 눈이 거기에 붙박혔다. 희수는 그걸 알아챘다. 왜요? 청년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사진을 봤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뭔가를 생각하는 얼굴이었다. 이준혁 씨. 희수가 다시 불렀다. 그제야 청년이 정신을 차린 듯 시선을 돌렸다. 죄송해요. 그냥. 청년이 말끝을 흐렸다. 그냥 뭐요? 침묵이 흘렀다. 청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사진 속 남자분이 어딘가 낯이 익어서요. 희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굳었다. 표정은 바꾸지 않았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낯이 익어요? 그러게요. 청년도 고개를 저었다. 제가 이상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면접이 끝났다. 청년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난이 들어오며 뭔가 말을 꺼냈지만 희수의 귀엔 들리지 않았다. 시선이 액자 쪽으로 갔다. 사진 속 남자. 웃고 있는 얼굴. 희수는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다. 30년 동안 봐왔는데 오늘은 왜인지 다르게 보였다. 회장님? 정난이 다시 불렀다. 희수가 시선을 거뒀다. 다음 거 진행해요. 오후 일정이 이어졌다. 외부 미팅, 계약 검토, 보고서 결제. 희수는 평소처럼 움직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 계속 같은 장면이 걸렸다. 청년이 액자를 바라보던 얼굴. 낯이 익다는 그 말.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렸던 손. 퇴근길 차 안에서 희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유리 위로 흘렀다. 최 씨가 라디오를 틀었다가 힐끗 보더니 다시 껐다. 오래 함께 일한 사람이라 눈치가 빨랐다. 희수가 말 없는 날엔 조용히 있는 게 낫다는 걸 알았다. 집에 돌아온 희수는 외투도 걸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다. 오래전부터 지갑 안쪽 칸에 넣어뒀던 작은 메모 한 장. 희수의 필체가 아니었다. 누군가 적어준 글씨였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희수는 그 글씨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랐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냥 버리지 못한 것들 중 하나였다. 눈이 스르르 감겼다가 다시 떠졌다. 청년의 얼굴이 또 떠올랐다. 다음 날 오전 인사팀장 오민수가 노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무실로 들어섰다. 희수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오민수가 머뭇거렸다. 50살 가까운 남자가 저러는 건 좋지 않은 소식일 때였다. 어제 면접 결과 관련해서요. 그가 말을 골랐다. 이준혁 지원자가 탈락 처리됐는데 본인이 재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희수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재심사요? 네. 이례적인 상황이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희수는 잠깐 생각했다.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보통은 그냥 돌아갔다. 그 청년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였다. 사유가 뭐래요? 면접 중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못했다고. 오민수가 다시 머뭇거렸다. 회장님께 직접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나한테요? 네. 희수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직접. 이 청년은 보통이 아니었다. 탈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장에게 직접 말을 전하겠다고 했다. 패기인지 무모함인지 구분이 안 갔다.
들어오라고 해요. 오민수가 눈을 약간 크게 떴다. 직접 보실 거예요? 말이 있다는데 들어야죠. 오민수가 나갔다. 잠시 후 이준혁이 들어왔다. 어제와 같은 차림이었다. 청년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는 천천히 걸어왔다. 희수가 먼저 말했다. 앉아요. 청년이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다. 어제보다 표정이 조금 달랐다. 긴장이 더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이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청년이 가방을 열었다. 천천히. 손이 약간 떨렸다. 낡은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희수가 바라보는 앞에서 청년이 그걸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 사진이라고요. 희수는 시선을 내렸다. 낡고 색이 바란 사진. 두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한 명은 웃고 있었고 한 명은 카메라를 무서운 듯 바라보고 있었다. 희수의 숨이 멎었다. 같은 사진이었다. 책상이 액자 속 사진과 완전히 똑같은 사진이었다. 청년이 조용히 말했다. 어제 회장님 책상에서 저 사진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희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도 눈도 그냥 사진을 봤다. 청년의 사진과 액자 속 사진을 번갈아 봤다. 같은 구도, 같은 빛, 같은 두 남자. 이 사진 속 남자. 청년이 왼쪽 인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수의 눈이 천천히 오른쪽 인물에게 향했다. 웃고 있는 남자. 자신이 30년간 바라봐온 얼굴.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하지만 버리지 못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청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거예요? 희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다. 30년. 30년 동안 이 사진을 봐왔다. 기억이 없어서 몰랐다. 이 사진이 어디서 온 건지,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냥 놔뒀다. 버리지 못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처음 보는 이 29짜리 청년이 똑같은 사진을 들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멀리서 희수의 눈가에 뭔가가 맺혔다. 눈물인지 몰랐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진 두 장이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희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머리가 받아들이질 않았다. 같은 사진이었다. 같은 구도, 같은 두 남자, 같은 빛의 방향. 인화지색이 바랜 정도까지 비슷했다. 누군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두 장 인화해 각자 나눠 가진 것처럼 희수의 손이 천천히 액자 쪽으로 움직였다. 유리 위에 손가락 끝이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조여드는 느낌이 왔다. 통증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묘하고 낯선 것이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올라왔다. 회장님, 정난의 목소리였다.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 몰랐다. 희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정난의 눈이 책상 위 두 장의 사진을 빠르게 훑었다.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다시 풀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희수가 아니었으면 놓쳤을 것이다. 하지만 희수는 봤다. 정난이 이 사진을 알아봤다는 걸. 면접 관련 서류 정리됐습니다. 최종 합격자 명단 승인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희수가 청년을 봤다. 이준혁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쫓겨날 걸 알면서도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잠깐 나가 있어요. 희수가 정란에게 말했다. 정란이 발을 멈췄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잠깐이요. 정란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집무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희수가 청년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가 이 사진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알아요?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자세히는 몰라요. 아버지 유품이라고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여쭤봤는데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 뒤로는 더 안 물어봤어요. 아버지 성함은요? 이강민이에요. 그것밖에 몰라요. 이강민. 희수는 그 이름을 속으로 한번 되뇌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낯선 이름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다. 30년간 기억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으니까. 이 이름도 그 공백 안에 있을지 몰랐다. 어머니 성함은요? 최은주예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인천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청년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오래 안 좋으셨어요. 제가 취직을 해야 치료를 제대로 시작할 수 있어서. 희수는 그 말 끝에 잠깐 시선을 내렸다. 이 청년이 이 회사에 지원한 진짜 이유가 스펙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다음 말로 넘어갔다. 이 사진. 희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왜 갖고 있는지 나도 몰라요. 청년이 눈을 약간 크게 떴다. 3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기억 일부가 없어요. 이 사진이 어디서 왔는지도 그 공백 안에 있어요. 청년이 입을 다물었다. 말을 고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사진 속 남자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30년 동안. 침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이 같은 사진을 함께 바라봤다. 웃고 있는 남자와 카메라를 무서운 듯 쳐다보는 남자. 이 둘이 누구인지, 이 사진이 어떻게 두 개가 됐는지 아무도 몰랐다. 잠시 후 희수가 말했다. 연락처 남기고 가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사진거는 내가 알아볼게요. 그 이상은 지금 약속할 수 없어요. 청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고맙다는 말도 다른 말도 하지 않았다.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희수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명함을 집어 손 안에 쥐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느리게 흘렀다. 철의 여회장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공백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희수는 그 사흘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전 회의를 주재했고 결제 서류를 처리했고 외부 미팅을 소화했다. 말투도 걸음도 표정도 평소와 같았다. 직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잠자리에 들기 전 사진을 꺼내보는 것. 웃고 있는 남자의 얼굴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거두는 것.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는 것. 나흘째 되는 날 오후 희수는 조용히 전화 한 통을 했다. 사립조사업체였다. 예전에 회사 관련 법인 조사를 맡긴 적 있는 곳이었다. 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강민이라는 남성을 찾아줘요. 32년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요. 지금 살았으면 60살 안팎이고 인천 또는 서울 쪽 연고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망 경위도 알아봐줘요. 통화를 마치고 희수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눈을 잠깐 감았다.
뭘 기대하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았다. 30년 동안 묻어뒀던 공백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정난이었다. 회장님, 내일 오전에 강태준 이사 방문 일정 있습니다. 확인해 드리려고요. 강태준, 시동생. 희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늘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다. 고마움인지 불편함인지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30년 전 사고 이후 희수 곁을 지킨 사람이 태준이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있었던 것도 태준이었다. 남편과 아들이 사고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도 태준이었다. 희수는 그때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말 외에 달리 믿을 것이 없었다. 알겠어요. 다음 날 오전 태준이 도착했다. 65살. 머리가 반쯤 희끗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늘 친절하게 웃는 남자였다. 희수는 오래전부터 그 웃음이 왜인지 편하지 않았다. 말로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형수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준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 해요. 형수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희수가 찻잔을 권하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형님 얘기 좀 해줘요. 태준의 손이 찻잔 위에서 잠깐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갑자기 왜요? 사진 속에 형님이랑 나란히 서 있는 남자, 누구예요? 이번엔 멈춤이 더 길었다. 태준이 책상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액자를 봤다. 그 사진을 보는 눈빛이 희수에게는 이상하게 읽혔다. 낯선 것을 보는 눈이 아니었다. 글쎄요. 형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몰라요. 그분 이름이 이강민이에요? 이번에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형수님은 어디서 그 이름을 들으셨어요? 희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창밖을 잠깐 봤다가 다시 태준을 봤다. 태준이 먼저 말했다. 형수님, 옛날 일은 그냥 덮어두세요. 파면 파낼수록 형수님만 힘들어져요. 제가 지켜봤잖아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희수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척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 안심한 듯 다시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하지만 희수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박혔다. 이강민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 태준은 처음 듣는다고 했다. 그런데 왜 멈췄을까? 왜 그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을까? 모르는 이름이라면 멈출 이유가 없었다. 태준이 돌아갔다. 희수는 소파에서 오래 움직이지 않았다. 불편한 감각이 가슴 위에 납덩이처럼 눌렸다. 그날 저녁 조사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이강민은 3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처리됐으며 당시 동승자가 한 명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동승자 이름이 기록에서 삭제돼 있다는 것. 의도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다고 했다. 희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누군가 그 기록을 지웠다. 32년 전에.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그 이유가 지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희수는 느낄 수 있었다. 기록에서 지워진 이름. 희수는 그 말을 밤새 되씹었다. 이강민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기록이 왜 지워진 건지, 누가 지운 건지. 사고가 32년 전이라면 준혁이 태어나기 직전이었다. 준혁의 어머니 최은주는 그때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이 사진은 어떤 경로로 희수의 손에 들어온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희수는 천장을 잠깐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외투를 걸쳤다. 기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직접 차 키를 집어들었다. 인천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이미 몸보다 앞서 있었다. 새벽 5시 인천으로 향하는 도로는 한산했다. 희수는 핸들을 쥔 채 앞을 봤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 위로 하나씩 지나갔다. 논리적인 이유를 대자면 없었다. 준혁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것뿐이었다. 희수는 평생 느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병원 이름을 물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5분이 채 안 돼서 답장이 왔다. 인천 남동구의 작은 병원이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희수는 잠시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어뒀다.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스스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다. 그 느낌 하나만으로 여기에 있었다. 오전 햇살이 막 병원 유리창에 반사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병동 복도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희수를 보자 눈이 크게 떠졌다.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지금 깨어 계세요? 네. 오늘은 좀 괜찮으신 편이에요. 희수가 먼저 걸었다. 준혁이 뒤따랐다. 병실 문을 밀어 열자 창가 침대에 여자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다가 인기척에 천천히 눈을 떴다. 희수를 보는 순간 그 눈이 그대로 멈췄다. 희수도 멈췄다.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이 없었다. 최은주의 눈에 뭔가가 번졌다. 눈물이 아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왔을 때 짓는 눈빛이었다. 희수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 심장이 이상한 속도로 조여드는 걸 느꼈다. 강희수 씨. 희수의 숨이 잠깐 막혔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저를 알아요? 최은주가 마른 입술을 적시며 천천히 말했다. 알죠. 오래 기다렸어요. 뒤에 서 있던 준혁이 굳었다. 희수가 침대 곁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최은주가 손을 내밀었다. 희수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희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이 아버지. 최은주가 희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강민 씨, 당신 남편이에요. 병실 안이 한순간 고요해졌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지나갔다. 희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최은주의 손을 쥐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다. 이강민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아들을 남기고 다른 여자에게. 무슨 말이에요? 최은주가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떴다.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렸다. 다 말씀드릴게요. 오래 묻어뒀는데 이제는 때가 됐어요. 준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말을 잃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이 두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얼굴이었다. 희수는 손을 놓지 않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것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차올랐다. 그래도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여자도 몰랐던 것이라는 게 그 눈빛에서 느껴졌다. 속인 게 아니었다. 이 여자도 희생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모든 걸 숨긴 걸까? 오전 햇살이 창으로 기울어 들어왔다. 희수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면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30년의 공백이 이제 천천히 하나씩 채워지려 하고 있었다. 최은주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2년 전 이강민은 두 집안을 오갔다. 희수와 결혼한 상태에서 최은주를 만났다. 최은주는 처음엔 그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했다.
알게 됐을 때 이미 준혁을 임신한 뒤였다. 떠나려 했지만 강민이 막았다. 곧 희수와 정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이뤄지기 전에 사고가 났다. 사고 나던 날, 최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민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희수 씨한테 다 말하고 오겠다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희수는 말이 없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사고 후에 강민 씨 소식을 알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최은주가 말을 이었다. 강태준 씨였어요. 강민 씨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살면 아이 앞길은 막지 않겠다고. 떠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라고. 희수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태준. 역시 그였다. 그래서 30년을 입 다물고 살았어요. 최은주가 눈을 감았다. 준혁이한테 아버지 얘기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어요. 사진 하나만 남겨줬지. 그게 전부였어요. 준혁이 낮게 말했다. 어머니. 최은주가 아들을 봤다. 눈물이 없었다. 30년간 울 만큼 울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울 눈물이 없는 건지 그냥 담담한 얼굴이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다. 희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준이가 기록도 지웠어요? 최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그때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고 동승자 기록을 지웠다고 했어요. 강민 씨 혼자 탄 걸로 처리했다고. 희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태준이 사고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이었다. 희수에게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말해준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희수 곁에서 친절하게 웃으며 지낸 사람이었다. 그 웃음 뒤에 이 모든 걸 숨기고 있었다. 아들이 죽었다는 말. 희수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도.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이 눈앞에 있었다. 희수가 최은주를 봤다. 아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최은주가 조용히 말했다. 강민 씨한테 첫 번째 아이가 있었어요. 희수 씨 아들이요. 사고 당시 3살이었는데 희수의 호흡이 흔들렸다. 태준 씨가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희수 씨가 기억을 잃은 틈에 아이가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태준 씨가 하는 말을 저는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병실 안이 다시 고요해졌다. 희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 햇살이 침대 위로 기울어 들어왔다. 3살짜리 아이. 죽은 줄 알았던. 태준이 데려갔다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지금 몇 살인지. 35살. 희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35살이면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을 나이였다. 그날 오후 희수는 곧장 태준에게 연락했다. 만나자고 했다. 장소는 본사 집무실로 정했다. 희수의 영역이었다. 태준이 익숙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소파에 앉는 것도 다리를 꼬는 것도 언제나처럼이었다. 30년간 쌓인 익숙함이었다. 희수가 책상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조사업체가 추가로 찾아낸 서류 한 장도 함께. 사고 당시 현장 보고서였다. 동승자 이름이 지워진 원본과 지워지기 전 초안 복사본. 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희수가 그것을 소파 앞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태준이 서류를 봤다. 웃음이 그대로였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 남자는 30년간 이 순간을 대비해 왔는지도 몰랐다. 형수님, 이게 뭐예요? 알잖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태준이 천천히 웃음을 거뒀다. 처음으로 그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 얼굴이 오히려 더 낯설었다. 형수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뭘 잘못 알아요? 형은 그냥 사고로 죽은 거예요.
제가 뭘 숨겼겠어요. 30년 동안 형수님 곁에 있었는데. 희수가 태준을 똑바로 봤다. 내 아들은요. 태준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게. 하지만 희수는 봤다. 사고 때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최은주 씨는 다르게 알고 있던데요. 태준이 입을 닫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다. 희수는 그 손을 봤다. 3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이었다. 떨고 있었다. 내 아들 어디 있어요? 형수님, 어디 있냐고요? 목소리가 흔들렸다. 희수는 그걸 숨기지 않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숨기지 않았다. 태준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다. 건물 아래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태준이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강원도에 있어요. 희수의 눈이 그 자리에 멈췄다. 입양 보냈어요. 그때 형수님이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형도 죽었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아이한테 더 좋은 환경을 줘야 한다고. 당신이 무슨 권리로.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다. 떨림이 없었다. 태준이 입을 다물었다. 내 아이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어떻게 해. 희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바로 잡았다.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30년 동안 내려다봤던 도시. 그 도시 어딘가에, 강원도 어딘가에 자신의 아이가 살고 있었다. 35살의 아이가.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흘렸다. 철의 여회장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다. 태준이 뒤에서 뭔가를 말했지만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희수는 준혁을 불렀다. 그리고 말했다. 합격이에요. 준혁이 눈을 약간 크게 떴다. 능력으로 합격한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희수가 짧게 덧붙였다. 오해하지 말아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희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아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희수는 그 표정을 보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이른 아침 도시가 빛을 받으며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강원도에서 연락이 왔다. 이름은 박지훈이었다. 35살.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희수도 말이 없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의 공백을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하는지. 먼저 말을 꺼낸 건 지훈이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희수의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기 너머엔 보이지 않을 텐데도. 그래요. 보자. 창밖에 봄볕이 내려앉고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강희수의 아침이 달라지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것 같으면서도 진실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희수는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기억을 지워버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메우려 30년을 차갑게 살아온 여자가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인연은 이상한 것이어서 끊어진 것 같아도 어딘가에서 다시 실처럼 이어지더라고요. 준혁이라는 청년이 면접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사진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희수는 평생 그 공백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깊이 숨기는 법이라고 합니다. 태준의 친절함 뒤에 30년의 거짓이 있었다는 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거짓이 드러난 이후에도 희수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울었고, 처음으로 찾아 나섰고,
처음으로 연결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수에게 그 봄볕이 여러분에게도 닿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